오프닝벨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2부 첫 번째 순서는요. 한치호 위원의 경제 포커스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쉬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다 같이 우리 빨간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자는 좀 활활 불타오르자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제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장도 이렇게 빨갛게 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 받아서 마감 때까지 조금 영양 좀 탄력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도 참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은데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위가 삼성 SDI의 과징금을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이제 하도급법 위반에 의해서 2억 7천만 원을 현재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은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은 안 했어요.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있는 업체한테 아무 생각 없이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술 유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 업체에 됐는데 이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그냥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뉴스를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지적재산권 문제나 이런 기술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네. 둔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뉴스로 삼았는데 우리가 흔히 중국을 짝퉁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짝퉁 왕국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SDI가 중국의 협력업체에다가 기술 개발을 이제 맡기면서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그냥 무심코 그냥 넘겨줬다는 거예요. 일부 고의가 아니라 넘겨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회사도 아니고 삼성 SDI처럼 정말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회사가 하도급 업체, 그러니까 기술을 다른 업체한테 기술 개발할 때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다. 네.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죠. 뭐 실무자 선이나 이런 선에서 빨리 기술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필요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마 그쵸. 서로 좋은 마음 갖고 했을 거라고 지금 현재 공정위 조사는 그런데 근데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기술을 개발한 것을 우리 납품하는 상위 업체한테 우린 이런 기술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공을 한 건데 그 기술을 다른 업체한테 참고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중국 업체가 기술 개발에 실패해서 그 기술을 사용은 못했대요. 다행이네요. 다행인 내용인데 참 답답한 내용이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야기하는데 초인류 기업인 삼성 SDI에서 과연 이런 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제일 처음 뉴스를 삼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타인의 기술 또는 타인의 저작권 아이디어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통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보면 PPT 자료에 사진이나 이런 참고 자료를 많이 쓰는데 사실 상업적으로 쓰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쓰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 할 때도 사실 신경이 엄청 쓰이거든요. 이거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서 사실은 대면 강의를 하면 괜찮은데 줌 강의할 때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학생들은 왜냐하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데 출처도 밝히셔야 출처도 밝혀야 되고 이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항상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SDI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기술을 제공해 줄 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모르는 상황이면은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유출에 좀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이나 저작권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이 22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뉴스를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20년 전 기억이 생각나서 제가 뉴스를 올려놨는데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부업법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2002년에. 2002년에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이자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계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무한대로 이자를 받게 되니까 소비자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특히 이 사채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3금융을 쓰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 진짜 서민들이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법이 생긴 지가 지금 20년이 좀 지났고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서 지금 20%대를 20%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불법 사채 금리를 연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네. 433%. 와.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9% 나온 거는 피해자가 의뢰한 건과 사법기관에서 의뢰한 건 다 포함해서 네. 229% 평균이고 오. 그냥 이 협회에서 현재 자료를 현재 제공해 주는데 협회에 피해자가 나 이런 피해를 받았어요라고 민원을 제기한 그 금리는 평균 433%고요. 더 높네요. 네. 예, 조금 올려주시면 표가 아마 나올 텐데 433%고요. 예, 됐습니다. 433%고 사법기관에,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법기관에 현재 피해자가 의뢰한 건은 163%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기장당하신 건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다음에 대출 금액도 피해자가 의뢰한 건은 한 885만 원이고 사법기관에서는 1,749만 원. 금액이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현재 작년에 불법 사채 신고, 그러니까 신고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한 건만 해도 2,933건이니까 약 한 3,000건 정도 되니까 우리가 365일 따지면 하루에 10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평균 대출 금액이 1,300만 원이고 거래 기간 72일이니까 2달이 좀 넘겠죠. 네. 그다음에 연금리로 환산하니까 한 229%. 그러니까 이게 이 불법 사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제 1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금융교육을 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어릴 때부터 좀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학생들부터 좀 이런 금융교육을 시켜서 금융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제대로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 정말 이자는 무섭다. 이 남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남의 돈 쓰는 거 무섭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자는 자고 있어도 올라갑니다. 맞아요. 자고 있어도 올라가고 쉬는 날도 이자는 올라갑니다. 무섭네요. 항상 그런 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이자라는 게 꼭 불법 사채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도 이자는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갚기 전에는. 심지어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준 금액 그 안에 당신이 빨리 갚으면 내 작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무서움, 또 금융의 활용의 어려움의 그런 무서움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금융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줘서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금융이란 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들이 활용할 때는 어떤 투자 방법이나 어떤 이득을 취해서 해야 될지를 좀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장이 좀 사회적 장이 열려야 되는데, 뭐 지금 금융교육협의회가 있고 많이들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교육의 가장 제1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중요함,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이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새로 인수위가 들어서서 이제 앞으로 한 20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 그 불법 사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서민들이 안심하고 좀 자금을 좀 쓸 수 있고 또 서민들이 자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네. 잘 갚는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아서 장사도 잘 되고 일자리가 많아서 수입이 있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좀 경제 체계를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두 번째 뉴스를 삼아봤는데 네. 여러분들 이자는 주무시고 계셔도 올라갑니다. 무섭습니다. 자, 이제 불법 사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어린 학생들 아니면 뭐 청년들 때부터 금융 교육은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이나 아니면 개인의 올바른 활용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좀 정부 차원이나 가정에서부터 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웹젠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웹젠 노조 다음 달 2일 파업, 네. 김태형 대표 대화 촉구 이게 이제 뉴스 헤드라인인데 네. 제가 이 뉴스를 올려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몇 가지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네. 첫 번째 이 웹젠의 대주주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게임 개발 회사 및 서비스 회사를 만든 게 이제 웹젠인데 이 웹젠의 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5월 2일부터 하겠다라고 했고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대화를 좀 합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회사 측 입장과 노조 측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ESG 경영이 요즘에 ESG라는 게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ESG가 뭐죠? 바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잖아요. 네. 그럼 노조하고 대화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노조를 그러니까 노조라고 표현하는데 노동자를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그냥 피고용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업자라는 차원을 좀 생각해야 하는 게 사실은 선진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회적 가치도 있는 일이고요. 근데 사실은 게임 업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런 IT 업계가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희가 웹젠 파업 결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게 사실 이 게임이나 IT 부분은 주 52시간이 사실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밤새도록 개발하다 보면 밤을 샐 수도 있고 네. 더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나 IT 업계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서 사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봤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이익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되어야지 직원들도 회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IT 개발자들이 뭐 엄청나게 대우받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스카웃 비용을 주고도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네. 웹젠에서는 왜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물론 회사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뭐 평균 임금 사실 회사 입장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웹젠의 게임 회사가 급여를 많이 올려준다든가 근로 환경을 바꾸게 되면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 IT 업계나 게임 업계 이런 관련 업계들이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사관계 특히 ILO 협약도 저희가 지금 며칠 있으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사 관계도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네. 노도 마찬가지고 사도 마찬가지고 좀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1987년도에 민주화 욕망이 터져 나오면서 87년도 상황에 노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파업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노사가 이제 협력하는 시대가 돼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도 며칠 전 뉴스에 보면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우리가 쌍용차 강성 노조 때문에 안 팔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방송에 오다 보면 서초동 양재 사거리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네. 며칠 전에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육군 대위 출신이 재향군인회 회장이 되셨어요. 네.
재향군인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사성 장군은 육군 대위 출신 재향군인 회원이 투표를 물리치고 회장이 되셨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87년 노조의 시작서부터 말씀드리고 재향군인의 사태를 왜 사태라고 표현해요. 재향군인의 그 회장 선출을 진짜 획기적인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육군 대위 출신이 재향군인의 회장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이 투표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당선이 되셨단 말이죠. 네네. 사성 장군 출신이신 전임 회장님을 물리치고 되셨으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노사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노조도 마찬가지고 회사 측도 마찬가지고 강경 대치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뉴스를 올려봤는데요. 양측, 노사 양측이 원만한 대화,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회사의 어려움도 제대로 설명해 주고 회사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제대로 설명해 주고 노조의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을 좀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회사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좋은 대화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웹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또 그런 바람에서 뉴스를 올려봤는데요. 여기 대주주가 전직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만나뵈서 저도 토론에서 직접 같이 토론을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인데 상당히 점잖으시고 합리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주주가 뭐 회사를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주주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잘 화합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세 번째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근로자를 피고용인의 그런 시점으로만 보지 말고 같이 가는 동업자로 좀 생각을 해야 선진 경영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강경 대치가 아니라 발전 지향성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국제선 유류 할증료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셨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거리두기 제한도 풀렸습니다. 저한테 어제 전화가 무지 많이 왔습니다.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약속을 한 건을 잡아서 제가 사당역 사거리를 나가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당역 하면 정말 붐볐을 것 같아요. 정말 붐비는 그렇지 않아도 퇴근 시간에 그 붐비는 사당역 사거리였었는데 그 저녁 시간에 정말 손님들도 많고 음식점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다시 경제가 이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유료 할증료는 뭐냐면 기본 요금에다가 기름값 혹시 오르고 내릴 때마다 약간 플러스 시키는 그런 건데 대한항공이 5월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역대 최고의 25만 6,1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항공료 플러스 25만 6천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유류 할증료가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이 운임과 별도로 또 지불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유값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비행기 가격을 좌석 가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기름값 그러니까 따로 연료비만 따로 하는 건데요. 거리에 비례해서 하는데 최저 33,800원에서 최고 25만 6,100원까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되는 건데. 지금 4월 달에는 28,600원에서 21만 1,900원이었었는데 25만 원이니까 4만 원이나 오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기름값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이제 우리 유류세 할인해 주잖아요. 그럼 아마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휘발유 값이 1,900원, 1,950원 뭐 거의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는데 아마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해외여행이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항공료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가격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자주 가던 단골 횟집에서 회 한 접시에 3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 달 만에 가보니까 33,000원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이제 유류할증료도 많이 오른다. 당분간 항공료 가격은 비쌀 것이다. 네. 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국제선에 대한 유류 할증료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요. 이게 또 부가가 되게 되는데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해외여행 좀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치호 의원님 모시고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내일 이어서 더욱더 좀 재미있고 좀 알찬 그런 이슈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도움 말씀 주신 한치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